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국민의힘 비상 상황을 규정한 새 당원의 효력을 다투는 3차 가처분 신문, 소급 적용 문제와 이준석 전 대표의 소송 당사자 적격 여부가 쟁점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윤리위, 경찰 수사까지 얽혀 있어서 전망이 쉽지 않습니다. 정적 제거에 국력을 소모하지 말라. 사법 리스크에 침묵을 이어가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성남FC 후원 의혹 수사 관련해서 오늘 행안위에서 경찰청장을 사이에 두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예상치보다 더 높았던 미국 물가지수, 여기에 큰 폭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까지 나오면서 우리 금융시장 오늘 크게 휘청였습니다. 관련 소식도 비중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9월 14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온 이후 여야 대표들과의 첫 번째 회동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내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요청해서 순방 전에 강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충격과 그에 따른 뉴욕 증시 급락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년 5개월 만에 1,390원을 돌파했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5% 넘게 떨어졌습니다.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해서 맞춤형 광고를 활용해오다가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토종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테라폼랩스 권도영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에 체류 중인 만큼 인터폴 적색 수배를 활용해서 신병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중국 국가박물관이 한국 고대사를 소개하며 고구려와 발해를 고의로 삭제해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그럴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고급 벤츠 모델에서 주행 중에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됐는데도 국내 판매사가 차를 교환해주지 않거나 교환을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기한을 내일까지로 잡았는데 사실상 바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영국과 미국 등 순방을 마친 이후에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달 초에 각각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보고서 송부 1차 시한이 어제로 끝나자 윤석열 대통령은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열흘 안에 시한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내일까지로 짧게 잡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게 10번째라며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상황이 위중한 때에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에 누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을 앞둔 만큼 그 전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 등으로 날카로운 여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첫 회동은 대통령 순방 이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순방 이후면 논의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다녀오고 나서 한번 이렇게 당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방식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한 데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다만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는 구시대적이라며 쓰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1대1 만남에도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하자는 이른바 쌍특검을 거론하는 데 대해선 특검을 위한 과정을 거치는 것조차 합리적이지 않다고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정적 제거에 국력을 소모하지 말라며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도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성남FC 후원금을 문제 삼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작심한 듯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향한 전방위 검경 수사를 야당 탄압, 정적 제고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경찰이 재수사 끝에 기존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것엔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최고위원회의에선 또 이 대표가 뒷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까지 나오며 검경 수사를 깎아내렸는데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이렇게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왜 이러세요? 그간 언급을 자제했던 이 대표까지 사법 리스크 전면 대응에 가세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는 원내대표단 회동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공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도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이 대표 엄호를 이어갔습니다. 관저 공사 논란 등 대통령실 의혹을 파헤칠 진상규명단을 출범시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발본사건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잘못된 충정으로 대통령 내외 지키기에 급급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정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도 예방했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을 상기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민주당 적통성을 부각한 이재명 대표는 전북 현장 최고위 개최 등 호남 민심 행보를 이어가면서 사법 리스크 부각에 따른 당내 동요를 다잡을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정면 반박하면서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만큼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죽이기라며 민주당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묻는 것은 상식입니다. 공익 환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면 싸고 싼 병원 부지를 성남시가 환수한 후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이를 매각해 차익을 환수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도를 황금으로 바꿔준 신의손 이재명 대표님, 당신의 그 대담성을 부인하는 양심이 무섭습니다. 대장동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떠들던 그 잣대는 왜 병원 부지에선 적용을 안 했는지 이재명 대표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부터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대위 역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데 당 내홍 수습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엄희은주 기자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된 지 19일 만에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가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첫 일성은 당의 조속한 정상화였습니다. 오늘 출발하는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 주어진 임무는 자명합니다. 국정 운영의 두 엔진 중 하나인 집권 여당을 정상화시켜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튼실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향해 제기한 무차별적인 소송 탓에 집권 여당의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국정 동력이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진복 정무수석도 정 비대위원장을 예방해 당정의 일체를 강조하며 한껏 힘을 실어줬습니다. 정책상도 국정 운영에 한 파트너인 당이 빨리 안정이 되어서 국민들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기를 얼마나 희망하겠습니까. 주요 당직 인선도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전열을 재정비한 정진석 비대위는 오는 19일 예정된 차기 원내사령탑 선출에 속도를 냈습니다. 오는 17일 공식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하마평은 무성합니다. 당내에선 전반기 국회 원내대표 출신이자 전 비대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에 대한 추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학용, 조혜진 의원 등이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 선출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면서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부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즉시 제 후임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절차를 서둘러 밟아줄 것을 새 원내대표에게 요청할 생각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입니다. 법원이 다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한 당원 개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국민의힘은 다시 경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원이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다면 정진석 비대위는 정당성을 갖추게 되고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여권 내 누구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오늘 법정에서 두 번째로 맞붙었죠. 국민의힘이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 당원을 고친 게 정당한지 개정당원 효력을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이 사건은 2주 뒤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문까지 진행한 뒤에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두 번째 신문에 참석한 이준석 전 대표. 주호영 비대위를 자초시킨 첫 신문 때처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신문의 최대 쟁점은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당원 개정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지난달 말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줘서 주호영 비대위의 권한을 멈추게 한 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당원을 고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란 규정을 넣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비상 상황이 됐다면서 정진석 비대위를 만든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여기에 반발해 당원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 모두 무효라며 3차, 4차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우선 3차, 즉 당원 개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만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당원 개정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요구한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규정한 개정 당원을 소급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로 당원을 만든 뒤에 배현진 전 최고위원 등이 사퇴했던 주호영 비대위 출범 이전 상황에 이 조항을 적용해서 새 비대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당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에 국민의힘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연달아 사퇴해서 새로운 비상 상황이 생겼을 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8월 5일 이후에 생긴 사정 변경 때문에 이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까지 다 포함해서 개정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의 자격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이준석 당대표 신창민이시죠. 현재 당원권이 정지입니다. 이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이 효력 정지를 구할 이러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법원을 향해서도 정당 자율성 영역에 해당하는 당원 개정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까지 신문한 뒤에 함께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이 전 대표와 정진석 비대위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른바 계엄 검토 문건을 왜곡해 군 기무사 해체를 주도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망상으로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당장 고발을 취하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안보문란 TF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017년 탄핵 정국 아래 작성된 이른바 계엄 문건을 왜곡 해석해 군 기무사령부 해체를 주도했다는 혐의입니다.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미 혐의가 없음을 다 알고 있는 계엄 문건 사건과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기무사를 해편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탄핵 심판 후 폭동에 대비한 군의 계엄령 검토 계획 등이 담겼는데 문건을 처음 폭로한 군 인권센터와 민주당은 친위 쿠데타를 계획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반란을, 즉 친위 쿠데타를 미리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계엄 문건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를 놓고 군 내부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영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장관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논란이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군 기무사령부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촛불 시에 대하여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 문건 작성에 연루된 기무사 전 간부들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당시 문건 폭로와 왜곡이 의도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망상에 빠져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당장 고발을 취하하라고 판발했습니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들겠다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다고 기무사가 모의한 친위 쿠데타를 정당화하겠다는 말입니까? 한동안 잠잠했던 문재인 정부 안보 논란이 이번 기무사 해체 공방으로 다시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된다면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미국의 고물가 쇼크가 국내 금융시장도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39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국 1,390원을 넘어섰습니다. 개장 직후 폭등한 원달러 환율은 17.3원 오른 1,390.9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90원대로 올라선 건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09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진정세를 보이나 했던 환율이 다시 치솟은 건 미국의 고물가 쇼크 탓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8.3%로 나오면서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공포가 다시 시장을 덮친 겁니다. 다음 주에 열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최소 0.75%포인트, 경우에 따라선 1%포인트 높일 것이란 전망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강해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외 불안 요인들, 그다음에 국내 무역 적자라는 부분 때문에 환율은 1,400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경제 펀더멘털로 다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달러 환율은 다시 1,200원대 이하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에 증시는 맥을 못 쳤습니다. 코스피는 1.5% 넘게 하락해 2,410선을 간신히 지켰고 코스닥 지수는 780선 초반으로 밀렸습니다. CPI에 대한 기대감을 워낙 많이 반영을 한 그 주가 레벨 수준에서는 사실 추가적인 이제 상승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조금 횡보하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어 활용 가능한 조치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발 긴축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장의 예상을 웃돈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가정의 부담을 낮추고 또 물가를 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것을 주요 치적으로 거론해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전방위 노력에 나서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인플레 감축법 입법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집권 민주당에게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장 골칫거리는 원자재값 상승 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 인플레를 낮출 단초가 될 수 있는 법인 만큼 홍보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EU 등 동맹의 타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항을 주요 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ly 4 weeks ago today, I signe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nto law, a single most important legislation passed in the Congress to combat inflation an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aws in our nation's history, in my view. 특히 법 통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7,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값 등 미국 가계 부담을 낮추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물가도 잡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Folks, we're going to lower prescription drug costs, lower health insurance costs, lower energy costs for millions of families.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미국 내에 짓게 하겠다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바이든 정부가 미국 제조업 부활에 목소리를 높일수록 주력 수출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한 우리로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데요. 이에 대해서 두 회사는 반발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이용 관련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하여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것을 시정 명령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양사는 이용자 정보를 수집 분석해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를 사용하면서 이용자에게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구글은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은 가입 시 5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 화면에 700줄 가까운 데이터 정책 전문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이용자 대다수인 구글 82%, 메타 98% 이상이 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정 정보와 연결하여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 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구글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이용자에게는 회원 가입 시 단계별로 구분해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메타는 최근 한국의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 방식을 변경하려다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사는 과징금 부과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구글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명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메타는 법적 절차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외에 체류 중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직원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등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관계장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테라와 루나를 자본시장법상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돈을 투자해 대가를 받는 형식의 투자 계약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가상화폐 업계는 특정 세력의 노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부정해왔습니다. 네, 중국 국가박물관이 한국 고대사를 소개하면서 고구려와 발해를 고의로 뺀 것으로 드러나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한중일 고대 유물 전시회에 게시된 한국 고대 역사 연표입니다. 철기 시대를 신라, 백제, 가야 등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와 발해는 빠졌고 자료 출처는 한국국립중앙박물관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측이 제공한 연표에는 고구려와 발해의 건국연도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중국 측이 이를 임의로 편집한 겁니다. 통상 전시에 사용되는 자료는 제공한 측이 자료를 성실히 반영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입니다. 그러나 이번 중국 측 태도는 양기관이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기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역사 문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정부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기초해 단호하게 대응해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수정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高句丽问题是一个学术问题，学术问题可以在学术领域进行专业的讨论和沟通。 没有必要进行政治性的炒作。 중국이 과거 동북공정 사업을 통해 한국 고대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 했던 의도가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한중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내일 방한합니다. 사드 기지 정상화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66명의 대표하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한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성사됐습니다. 오는 16일 김 의장과 회담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국회의장격인 중국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7년여 만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강화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20차 당대회를 한 달이 앞둔 시점이어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국의 주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지도부가 대외 정책 면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대등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최우선 관심사는 한중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입니다. 또 핵무력 법제화 등 핵 위협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중 양국 협력도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리 상무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정상의 대면 회담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오늘 수도 런던의 버킹엄 궁에 도착했습니다. 여왕의 관은 내일부터 나흘 동안 일반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19일 후 예정된 장례식까지 100만 명 이상의 조문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을 실은 영국 공군기가 런던 노솔트 군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등 정부 대표단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마지막 여정을 맞이했습니다. Present
여왕의 관을 옮겨 실은 영구차는 곧바로 버킹엄궁을 향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버킹엄궁에 도착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런던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버킹엄궁 내 보호룸에 안치된 여왕의 관은 웨스트민스터 홀로 옮겨져 일반에 공개됩니다. 일반 공개 시간은 현지 시간 14일 오후 5시부터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입니다. 일반 공개가 끝나면 곧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여왕은 이후 윈저성 내 성 조지 교회에서 예식 후 지하 납골당에 남편 필리폰 곁에서 영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런던에서는 여왕의 관이 일반에 공개되기 며칠 전부터 이미 조문객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열성 조문객은 일찌감치 텐트를 치고 밤샘 줄서기에 나섰습니다. Primarily because I've always admired the Queen for the fact that she so often, I have a family myself, 5 children, and she always, put her duty first before her family, most of the time, which is something very hard.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추모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日本人はイギリスにすごく親愛を持っています。その親愛のある国の女王様がお亡くなりになられたということで、日本も悲しみにあふれています。 뜨거운 조문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왕의 서거는 안타깝지만 자신들의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I've said repeatedly we really need to draw a dividing line between the mourning issue and the remembrance for the Queen and the succession of the new monarchy. So we're not there's no funeral nearby, there's no remembrance nearby. We're at the political centre of power where the King came yesterday to say that he's the new king and we're his subjects. 영국 보안 당국은 장례식까지 100만 명 이상의 조문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조문 보안 지침을 내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전화금융 사기와 투자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이른바 대포 유심을 대량 공급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 대포 유심으로 사기 사건 800여 건이 벌어져 400억 원대 피해가 났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대포 유심을 대량으로 공급한 곳은 대전 지역 휴대전화 판매점입니다. 20년 동안 매장을 운영한 A씨는 고객들에게 6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유심을 개통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에 60여 명이 명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설명과 달리 유심은 한 사람당 1개가 아니라 수십 개, 많게는 400여 개까지 개통했고 이렇게 명의를 넘긴 사람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아무 이상 없으니까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3번까지만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2020년 10월부터 A씨 조직이 이렇게 만든 유심은 7,700여 개입니다. 많게는 개당 30만 원씩에 중국 전화금융 사기단, 국내 투자 사기 조직, 인터넷 물품 사기단 등에 넘어가 조직은 5억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홍책 A가 대량으로 유심칩을 개통하면은 그 하위에 있는 판매책들한테 분산해서 각 판매를 합니다. 중국에서 실제 전화금융 사기 16건에 이용돼 5억 4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나는 등 해당 유심이 관련된 사건은 모두 850건에 피해 금액은 420억 원 상당입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조직원 7명을 사기 방조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명의를 넘긴 사람들도 관련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1년 넘게 이 수사를 벌여왔던 경찰이 당시 철거 작업이 이뤄졌던 이 재개발구역 조합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뇌물이 오가는 것은 물론이고 폐가를 무허가 건물로 둔갑시켜서 분양권을 나눠 갖기까지 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도로 방향으로 쓰러져 버린 건물. 잠시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쳐 안타깝게도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참사가 난 지 1년하고도 석 달.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사고가 난 재개발구역 조합장과 업체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바로 옆 구역 재개발 사업 성공을 대가로 예비 분양 물량을 챙기고 지난 2015년부터 5년에 걸쳐 20억에 달하는 조경 비용도 부풀린 혐의입니다. 조경 비용 과다 지출 필요 없는 하지도 않은 조경 비용을 지출을 한 거. 이들에게는 뇌물을 주고받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심지어 1946년 백범 김구 선생이 광주를 방문해 조성한 백화마을 정착촌 폐가까지 비리를 저지른 데 썼습니다. 이들은 이미 폐가로 방치됐던 백화마을 광주시 소유 주택을 무허가인 것처럼 꾸며 분양권을 거저 가져가다시피 했습니다. 무허가 주택이라도 재개발에 들어가면 실거주자의 지분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경찰은 이들 2명에 대한 신병 처리가 끝나는 대로 현대산업개발 임원 등 30명에 대한 검찰 송치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택배 받아보신 분들, 이 택배 상자 처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기에는 참 아깝다는 생각 다들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정부가 일회용 택배 상자 대신에 여러 번 쓸 수 있는 다회용 택배 상자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회용 택배 상자 폐기물은 연간 200만 톤에 달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8개 유통물류기업과 일회용 택배 상자를 줄이기 위한 시범 사업을 벌였습니다. 각 유통사가 배송망을 통해 택배 상자를 회수하면 물류기업이 이를 세척해 다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환경성과 자원순환성 모두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회용보다 다회용 택배 상자가 1회당 평균 74.5% 낮아졌고 폐기물 발생량은 99.3% 감소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다회용 택배 상자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도 컸습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다회용 택배 상자가 보온이나 보냉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답했고 9명 가까이는 폐기물 감량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다회용 택배 상자를 사용할 때 배송 원가가 일회용에 비해 169원, 3.9% 비싼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기에 미반납 시 보증금을 얼마로 책정할지, 회수율을 어떻게 꾸준히 높일지도 관건입니다.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 택배 상자 등의 다회용 수송 포장재에 대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다회용 택배 상자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회용 택배 상자 제작과 보급, 세척에 필요한 초기 예산을 확보해 2024년부터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새 비대위 출범을 둘러싼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법정 다툼 결론이 2주 뒤로 미뤄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신을 향한 검경 수사와 관련해 오늘은 작심 발언을 내놨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지금부터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오늘 법정에서 두 번째로 맞붙었습니다. 오늘 가처분 신문은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간이 된 당원 개정안의 효력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양측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당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이 효력정지를 구할 이러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소급 적용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의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개정당원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측은 이건 큰 쟁점이 아니다 이렇게 맞받는 상황인데 자 현근택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까요? 소급
적용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사실은 세 가지 쟁점이 붙었습니다. 네. 사실은 뭐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도 있었지만 그건 뭐 어차피 의미 없고요. 2차 가처분은 아마 취하겠다 했고 네. 3차 가처분도 이제 전국이 개최 금지가 주된 거였는데 그거는 일단 취하하겠다 그랬고요. 네. 이제 예비적으로 한 두 번째 얘기한 당헌 효력 정지. 요게 이제 오늘 굉장히 쟁점이었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아마 4차 가처분 심리는 안 했습니다만 이 4차 가처분에 그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정진석 비대위 효력 그렇죠. 정지. 효력 정지. 예. 그건 이제 뭐 제기했지만 오늘 심리는 안 했지만 예. 결국 당헌의 효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것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가려지기 네. 때문에 오늘 아마 이게 쟁점이었는데 세 가지 쟁점 정도 다퉈질 것 같습니다. 일단 당사 적격이 있냐 없냐. 당원권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없다. 네. 이게 아마 지금 전주혜 의원이 주장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분적 당헌 개정이냐. 처분적이라는 건 뭐냐면 법이라는 건 원래 일반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특정 사안, 특정인에 적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그런 걸 이제 처분적 법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처분적 당헌.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나를 염두에 두고 당헌을 개정한 거다. 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처분적 예. 법률이라든지 처분적 어떤 법 개정은. 그다음에 소급 적용. 이 소급 적용이 좀 이제 어려울 수는 있는데 소급 적용도 이제 법적으로는 두 가지라 얘기합니다. 진정 소급표, 부진정 소급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오늘 사실 법정에서 이게 굉장히 다퉈졌습니다. 예. 사실관계가 이미 끝났느냐, 사실관계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느냐 요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진정 소급표라는 거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는데 그 끝난 공소시효를 밀려가지고 처벌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옛날에 성폭력 범죄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진정 소급이라 그러고. 공소시효가 아직 안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7년 공소시효였는데 그거를 뭐 10년으로 연장한다든지 중간에 이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늘리는 거를 이제 부진정이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결국 종료된 거에다가 적용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예. 근데 사실관계 현재도 이어지고 있으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소급 입법 오늘 그 부분에 다투졌고 지금 전주혜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건 소급 적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은 본인들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쟁점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제 당사자 적격 그래서 지금 당사자 적격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새로 주장한 거죠. 주장을 했는데 네. 그래서 가지고 나온 논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원권 정지가 됐기 때문에 당헌의 효력을 다툴 자격이 없다. 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쟁점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사실은 당헌의 효력 의무가 이번에 쟁점이 아니에요. 4차 가처분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효력 정지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쟁점이기 때문에 네. 연결돼 있긴 하지만 지난번에 1차 가처분에서 받아줬잖아요. 그때 당시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와 비대위원장은 충돌한단 말이에요. 지위가. 그래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4차 가처분에서도 당사자 적격이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였기 그렇죠. 때문에 당사자로서 인정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보기에는 예. 아마 뭐 당사자 적격을 다투는 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전주혜 의원도 그렇지만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든지 소급 적용의 부분에서 좀 불리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논리적으로 좀 불리하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을 좀 크게 좀 이렇게 어찌 보면 계속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 같은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아마 전주혜 의원이 오늘 간 거는 이제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법적인 논리 이외에 오늘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이 이런 거였어요. 국민의힘에서 이 기존의 가처분 결정문을 따르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대부분의 언론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거다. 예. 왜냐면 그냥 과거로 돌아가면 되는데 가처분 결정은 비대위가 무효라 했는데 왜 과거로 안 돌아가느냐 네. 그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오늘 전주 의원도 그 얘기를 계속 설명했거든요.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잘 따르려고 했다. 근데 이미 다 사퇴해버렸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당헌을 바꿔가지고 한 거다. 어쩔 수 없는 거였다.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안 따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당원을 바꾼 거다라고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했어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판사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판결도 했는데 우리의 판결을 다 무시하고 그냥 맘대로 막 해버리네. 이제 그런 인상을 안 심어지기 그래서 위해서 우리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에 그렇죠. 대한 설명이 오늘 길었다. 오늘 아마 전주혜 의원이 그 부분을 설명이 예. 긴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잘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근택 대변인께서 변호사시기 때문에 쟁점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처분적 당원 개정 여부, 그리고 소급 적용 여부, 그리고 당사자 적격 여부 이 세 가지가 쟁점이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다퉈볼 만하다고 보십니까? 당사자 적격은 좀 뜬금없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호영 비대위의 가처분 신청 때 똑같은 재판부가 인용을 했고 이준석
대표가 당사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대위 출범이 당대표로서 이준석 대표의 심각한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다시 직무를 정지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는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상황인데 당원권 정지이기 때문에 당원 자격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뭐 그쪽 변호인 측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학을 받았다고 해서 학생의 자격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퇴학을 받아서 쫓겨났으면 모를까. 예. 정학 중인 상태는 정학이 끝나면 다시 학생으로 복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당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급 적용은 어떻습니까? 이게 당헌은 뭐 당이 자체적으로 개정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이제 전혀 다툼의 여지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가는 이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논리를 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법에 따른 소급 적용 금지라고 하는 이 법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당헌 개정에도 이제 적용을 해서 이준석 대표는 그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막 상임 전국위하고 전국위 의결을 통해서 절차를 밟긴 밟았으나 그 당헌 개정된 내용을 다시 앞서서 이미 상황이 끝났던 상황에 적용해서 소급 적용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네. 있다는 이야기고, 저는 그래서 소급 적용은 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 측이 제시했던 처분적 조치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이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분적 조치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 모든 비상 상황에 대한 결정, 또 비상 상황에 대한 어떤 당헌의 개정, 그리고 비대위 출범이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특정화시켜서 이 상황에 맞는 당헌 개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언제든지 정당에 통용될 수 있는 당원이어야만 이게 예. 범용성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특정 대상을 상대로 특정 시기를 겨냥해서 당원 개정을 한 것은 처분적 조치라는 우려를 받을 수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처분적 조치에 대한 것은 이준석 대표의 의견이 조금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소급 적용은 저는 양측이 좀 팽팽히 맞서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른바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1차 때 가처분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국민의힘 측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저는 이 판사 입장에서 보면 같은 재판부 같은 판사지만 어쨌든 자신은 판사로서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지난 1차 가처분에 대해서 인용을 결정을 내렸는데, 어쨌든 최고의 결사체라고 할 수 있는 정당 내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당원을 만들어내고 당원을 의견했고, 그 당원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를 또 출범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전주의 비대위원이 직접 와서 우리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면, 판사로서도 더 이상 이 상황에서 더 깊숙하게 그래도 내 말이 맞는데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냐라고 또다시 법원이 정치에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저는 그래서 팽팽히 좀, 왜냐하면 것 같다. 법리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따지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예. 보이지만,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같은 재판부 같은 판사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율적 결사체에서 그들끼리의 논리와 그들끼리의 의결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랐던 내용으로서의 이 비대위 출범에서 또다시 그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은 재판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바라는 게 딱 적은 것 같아요.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도 판사가 이렇게 막 정치에 정당 일에 개입하면 되냐.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정의석 비대위원장 그 얘기 하잖아요. 네. 좀 너무 개입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럴 거면은 지난번에도 아마 안 받아줬을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그때도 근데 어찌 보면 정당 일이고 똑같거든요. 근데 개입한 건데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지금 가장 큰 틀이 뭐겠습니까? 지난번 가처분에서도 일단 전당대회와 국민들이 뽑은 당대표를 그 하위 단위인 전국위에서 해임하지 말아라. 그럼 말이 안 된다. 민주적 정당성이 어긋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당헌을 개정했는데 오늘도 그게 쟁점이 됐습니다. 그걸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당헌 개정을 전당대회도 할 수 있고 전국위도 할 수 있지만 전국위에서 한 건 나중에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데 지금은 전당대회 추인은 안 받은 상태거든요. 그냥 전국위에서만 한 거예요. 예. 결국은 전국위에서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당대표를 해임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용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말씀처럼 인용. 왜 그러냐면 4차 가처분까지 해서요. 4차 가처분에서 사실 3차 가처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4차 그렇죠. 가처분 연계된 그렇죠. 거니까요. 연계되니까. 근데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처럼 이제 결론은 똑같다는 것도 있지만 이 당헌 효력 자체를 무효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당의 일이고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결국 이준석 대표한테 적용할 거냐 말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적용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지금 얘기 나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처분적 당헌 개정이 무효다 그러면 당헌 자체를 무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 버리면 정말 난리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급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적용한다. 그건 안 된다. 이제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예. 당헌은 뭐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걸 이준석 대표한테 적용해서 해임의 효력을 갖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 판사가 마지막 고민할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안 된다라고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법원이 이번에도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요. 이준석 전 대표도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 수사도 네네. 이제 앞두고 있고 28일에 윤리위가 또 한 번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전망을 내놨냐면 뭐 그 기각 인용 이런 것보다는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해서 각하를 노릴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이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지금 이게 신문기일이 28일로 연기가 됐고 예. 공교롭게 28일에 또 윤리가 지금 예정돼 있는 날이어서 본래는 16일로인가 지금 경찰 출석 날짜를 잡았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28일 마지막 4차 가처분 신문기일과 윤리 결과를 본 다음에 이후로 경찰 출석을 잡겠다는 걸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가처분 인용이 먼저 결정이 나고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서 자신이 정당하고 자신이 쫓겨났다는 것이 옳다고 입증되는 것을 먼저 본 다음에 그리고 그다음에 경찰 조사와 윤리 징계를 보겠다는 예. 전략이 뭐 당연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합리적인 전략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가처분 인용을 28일 날 심리가 끝난다 하더라도 바로 그날 나올지 아니면 한 뭐 일주일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처분 심리 이후에 가처분이 기각이냐 인용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리를 그 사이에 열어가지고 윤리에서 제명 조치 같은 강한 조치를 때려서 이미 그때는 이제 당원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각하를 시킨다는 것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우려하는 네. 프로세스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정당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클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예, 않을 그렇게 하기는 것이다. 너무 툭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처분 심리가 28일 날 있고 가처분 심리 당일 날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후일에 미뤄진다고 하는데 그 당일 날 예정된 28일 날 윤리에서 그러니까 빨리 제명시키자. 제명시켜서 다음권 자체가 그냥 송두리째 뽑아서 네. 각하를 노리겠다. 이건 누가 봐도 속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는 그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이 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측 한 가지 모두 좀 변수가 이런 예,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28일 날은 말씀처럼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땡겨서 일주일 전 땡겨서 하면은 이제 그때는 가능하죠.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셨는데. 아니 근데 지금 뭐 이 세 가지 삼각화도가 불고 있잖아요. 예. 지금 법원 그다음에 경찰 기소 그다음에 지금 징계위 윤리, 예. 윤리 다 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다 이제 거의 비슷한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준석 몰아낸다. 그거에 포커스 맞춘 거니까 그렇게 저는 되면 이제 각하가 나올 가능성은 예를 들어서 땡겨서 예. 만약에 제명시키면은 각하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물론 아마 지금 윤리위원장 임기가 뭐 한 달밖에 안 남아서 한 달 내에 예. 뭔가 처리하려고 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 뭐 국민들의 그렇죠. 국민의힘에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두 분 다 이제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정진석 비대위, 새 비대위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리스크를 안고 개문발찬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언론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계 입문 선언 첫 기자회견 1화를 공개하면서요. 이 전 대표가 처음부터 윤석열, 당시는 이제 전 검찰총장이었겠죠. 그렇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일 때 입당하는 과정도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 일화를 이제 오늘 그 언론 인터뷰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했는데 예. 아마 6월 29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지난해 이제 검찰총장 사퇴하고 처음으로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던 날인데 그때 정진석 당시 부의장이 옆에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그 당의 주요한 의원들에게 전화를 직접 걸어서 한 20년 정도 같이 이끌고 예. 옆에서 같이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인사가 아니죠. 국민의힘 외부 인사인데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후보였던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정진석 부의장이 의원들을 이끌고 같이 큰 힘을 실어줬던 것이고 그 과정에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너무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이제 그 자체 사실은 좀 맞는 것 같고요. 그 사실관계가 맞는데 그걸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좀 탐탁잡게 생각했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본말을 좀 우리가 좀 제대로 봐야 될 게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현 당대표입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당대표는 당연히 밖에 있는 잡농 중에 가장 유력하게 지지율이 나오는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당으로 데리고 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만약에 당 밖에서 계속 세력을 키워가지고 당 사람들 빼내거나 당 밖에서 큰 힘을 키우고 있으면 당대표로서는 이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그때도 뭐 국내산 유구 이야기하고 수입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버스는 떠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 윤석열 당시 전 총장이 듣기엔 거북한 말들을 해가면서 예. 빨리 입당하라고 계속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입당을 권유한 그렇죠. 발언이었다. 입당을 권유한 정도의 의미였는데 예. 물론 정진석 당시 부의장이 볼 때는 좀 무리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상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러니까 7월 달인가요? 윤석열 총장이 이준석 당대표가 전라도행을 떠났을 때 기습 입당했던 그 당시의 상황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왜 굳이 당대표가 지방에 있을 때 입당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싸움의 예. 연속성입니다. 아. 저도 그때 주위에서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아는데 예. 윤석열 총장대로 저 젊은 당대표가 내가 길을 끌려갈 수는 없다라는 나름대로 기싸움이 예. 있었고 이준석 당대표는 자기가 당의 대표인데 내 당의 당대표로서 저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우리 당에 데려와서 내가 군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첫 단추부터 양 두 명 사이에 예. 기싸움이 좀 서로 불편한 감정을 가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지난 얘기 너무 오래 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느냐가 저는 좀 관심인데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예, 비대위원장 임기가 처음 시작한 날이잖아요. 처음 시작한 날인데 그래도 뭐 전 대표하고 대통령 관계를 제가 잘 뭐 조절해 보겠습니다 아니고 원래 옛날부터 싫어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이런 갈등 상황을 내가 정리할 생각은 별로 없다. 어차피 이준석 대표는 끝났고 뭐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는 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요. 아니 명확히 선을 긋겠다. 그렇죠. 안 그러면 사실은 임기 첫날인데 그냥 어쨌든 잘 마무리하고 어쨌든 잘 이렇게 뭐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 확실하게 내가 정리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여요. 근데 예. 비대위원장 첫날 멘트로 치고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당내 민심이라고 당심이 저도 이제 같은 당 소속이고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준석 대표의 가능한 이해를 많이 하려는 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당의 분위기나 형편으로 봐서는 이준석 대표를 다시 받아 안기에는 이미 강을 너무 지났습니다. 너무 지났기 때문에 물론 이 자체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계속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 다툼이 끊이지 않고 계속 갈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당의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다시 현실적으로 복귀하는 것은 당 내부에서 일단 지금 물 건너 간 것으로 생각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당 분위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예. 그러니까 다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그 전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사실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부터 이준석 대표랑 계속 만날 것을 계속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남이 이루어진 뭐 한번 만났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단계조차도 지금 지나버린 것이어서 뭐 이제 지금 현 대변인 말대로 정진석 위원장이 지금 포기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당의 상황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제가 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을 법원이 고려를 할지 이건 저는 그래서 지켜- 법원이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 클 거라고 예. 봐요. 아무리 이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 하더라도 당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당대표로서 다시 복귀하고 지금 현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또 한들 이것이 과연 해결책이 될 것인가. 정치적 해법을 과연 사법적 잣대로 할 수 네.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합리적인 김 교수님마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국민의힘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 들어요. 그 법원의 취지는 그거 아닙니까? 아니 최고위원은 돌아가서 내년에 1월 복귀해서 끝나면 된다. 그리고 정치적인 경우에는 아니, 나온다고 해서 당대표 나온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다. 당내 그렇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게 어찌 보면 정상적인 스탠스거든요. 정상적으로 가는 길인데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여론도 그렇고 법원에서 보기에도 어쨌든 자르는 건 안 된다. 해임은 안 된다. 6개월 후에 돌아와야 된다. 그럼 최고위로 가서 그 사람들이 다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왜 안 된다는 건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예.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준석 대표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각된다 한다고 이준석 대표가 그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뭐 항고 재연고를 하든지 이의제기 하든지 하겠죠. N차 가처분. 예. 그렇죠. 안 끝나죠. 안 끝나기 때문에 징계하면 아마 징계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하면 징계에 대해서 또 할 수 있거든요. 법적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처럼 이미 뭐 엎질러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 끝이 안 나죠. 예, 이제 정치적 해결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정치적 해결을 할 단계를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시간을 네, 놓쳤다. 그렇습니까? 정치적 해결을 하려는 건 그 말이 맞죠. 당연히 그게 정답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다시 임기가 끝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준석 대표가 나오든 말든 당원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야기고 정답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현실적으로 강을 넘어버린 상태였고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안타까운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젊은 당대표를 넘어서서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 자기 어떤 그 정치적 내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렇게 가처분 전문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러날 때는 물러나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을 위해서 한 발 빼주는 것도 저는 정치의 성숙한 저는 모습이라고 가처분 생각하는 인용을 거죠. 받았을 때. 그럼요. 지난 저는 1차 예. 가처분 인용이 됐을 때 이제 나의 승리는 정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당분간 좀 휴식을 하겠다고 하면서 어디 미국에 좀 가거나 아니면 당이 정리되는 걸 바라보겠다고 하면서 좀 호를 털고 가버리면 예. 저는 당이 스스로 좀 머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계속 가처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또 기각이 된다 한들 또 징계돼 또 가처분하고 그럼 이게 언제까지 지lik타 싸움을 계속 할 겁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질수록 네.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역량은 예. 사람들로부터 부정적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그러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 김근식 실장님 바람과는 달리 양쪽 다 지금 끝까지 간다 이런 분위기 그렇죠. 그게 저 같은 사람이 상황이라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 아니 저는 이제 하나만, 이해가 잘 안 가요. 예. 그냥 내년 짧게요. 1월에 복귀하라고 해서 전당대회 나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왜 죽어도 안 된다 그러는지 아니 뭐 전쟁을 하다가 남북 간에 전쟁해도 우리 회담하잖아요. 미소 간에도 뭐 어쨌든 그렇게 뭐 수백만씩 죽였지만 만나서 회담하지 않습니까? 왜 안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죽어도 안 된다는 국민의힘 게. 또 다수의 의견으로 이렇게 모아졌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론이 법원에 의해서 일단 가처분을 지켜봐야 되는데 새 비대위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서 원내대표 선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9일 날 이제 뽑겠다. 선관위도 구성을 했는데요. 네. 이거 추대로 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경선으로 할지 당 분위기는 어느 쪽에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뭐 비대위 문제 가지고도 가처분 전국에 계속 지금 홍역을 앓고 네. 있는데 원내대표 가지고 또 뭐 많은 사람이 나와서 경선을 하고 또 거기에 또 투표를 하고 뭐 1차, 2차 투표까지 하고 이런 모습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라는 게 일단 전반적인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능력이 입증되고 검증된 분으로 해서 좀 모든 사람이 좀 추대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분도 있고 그러나 또 원내대표의 뜻을 가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당당히 그럼 접수해서 후보 접수하고 등록한 다음에 서로 정견 발표해서 당당하게 표를 겨루자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다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것까지 신경 써서 가르마를 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기 앞에 지금 코가 석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그나마 좀 정당성을 가지고 세 분이 나와서 이 당에 좀 이 혼란상을 수습해줘야 되는데 이 원내대표 서로 뽑는 것마저도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줄을 좀 정리를 못하고 있으니 네. 참 난감한 형국입니다. 당이 안정돼야 대통령 국정 운영도 좀 힘을 맞습니다. 받을 텐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두 분 공수교대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남FC 후원 의혹 관련해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어제까지도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침묵을 이어가던 이재명 대표. 자, 오늘은 작심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그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또 한반도 평화 정착, 또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발전 여기에 좀 더 주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예. 당 대표는 민생을 열심히 챙기고 사법 리스크 대응은 당이 한다.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한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오늘 작심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내놨습니다. 조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본인이 제일 잘 알고요. 그동안에 뭐 사법 대응 뭐 변호사비 얘기하지만 다 의견서 본인이 쓰고 재판 준비도 본인이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동안 어쨌든 뭐 본인이 변호사 20년 이상 했고 그러다가 정치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남FC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경찰에서 사실은 이제 혐의 없음 결론이 났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결국은
두산에서 후원금 받은 것이, 그러니까 성남 FC라는 게 이제 시민 구단이지 않습니까? 네. 좀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제 후원을 받은 건데 그거를 뭐 인센티브로 준 것이 이제 뇌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제3자 뇌물이라는 거는 FC에 준 거를 마치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예전에 아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상에 홍준표 예전에 경남지사가 경남 FC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엄청 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제가 언론에서 본 것만도 보니까 한 25억 정도 돼요. 5억씩 받는데 대부분 민간 기업입니다. 그럼 이런 민간 기업들이 경남 FC에 뭔가 후원할 때는 그냥 제가 그냥 순수한 마음에 하겠습니까? 본인 다 거기에서 무슨 사업하는 분들이에요. 뭐 경남 농협도 있고 넥센, 현대위아, 두산중공업, 뭐 경남은행 다 이런 분들인데 경남에너지도 있고 건설회사도 있고. 그럼 사실은 그분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이제 관내에서 뭔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다 뇌물이에요? 그렇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구단의 기본 속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왜냐하면 시민구단이라는 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근데 후원금을 받으면 세금을 절약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죠. 예. 그거를 제3자 뇌물로 봤다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해가 안 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좀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성남 FC 경찰 수사 관련해서 오늘 행안위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첫 언급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이 이재명 대표도 인정한 복심 중에 복심이죠. 네.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한 분인데요. 대표실에 합류를 했습니다. 대장동 키맨으로 또 지목이 되기도 한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표실 합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믿는 분들, 또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믿는 분들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이제 대표뿐만 아니라 정무실장으로 아예 공개적으로 측근으로 지금 앉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대장동 이 의혹이 수사가 만약에 다시 된다면 사실은 정진상 씨가 사실 키를 쥐고 있고 유동규 이 본부장하고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 있었기 때문에 뭐 자진상 우동규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분을 정무조정실장으로 했다는 것은 민주당을 믿는 분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는 거고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심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는 당 전체를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방패하는 방패막으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 대석이 가능한데 그 속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볼 때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당을 일정 정도 정말 공적 이익으로 또 공적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변호사 사무실 때 사무장으로부터 해서 수십 년간 지근거리에서 같이 보좌했던 측근을 그 말도 많은 그 측근을 정말 정무조정실장이라고 하는 정규직 어떤 제도적인 장치에다 딱 앉힌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노골적인 자기 측근에 대한 이 신뢰 아닌가. 굳이 정무조정실장을 그분을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역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말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던 사람을 거기다 앉혔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 민주당을 좀 너무나 좀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어떤 편의주의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박을 하면요. 저도 사실 이재명 대표 변호사 할 때부터 알았거든요. 제가 용인에 있었고 성남에 있었으니까 이분 그 당시에 뭐 변호사 사무실부터 같이 한 분 아니고 성남시장 할 때부터 같이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를 하면 정무조정실장을 대부분 본인이 가까운 사람을 그동안 임명해 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뭐 비서실도 있지만 비서실장은 대부분 국회의원이 하기 때문에 항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비서실장이 하는 역할들을 이제 정무조정실장이 어찌 보면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주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역할이 있어서 이거를 마치 뭐 사법 리스크를 같이 떠안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항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의 뭐 국회도 활동하는데 근데 당 대표실이라는 건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 참 잡고 일정 잡고 사람 만나고 이게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근을 둘 수밖에 없다. 아니 정무조정실장이 대부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뭐 정당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무조정실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그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당대표실 내의 내부적인 어떤 살림살이 같은 거 총무 역할을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뭐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 정진상 전 실장이 계속 대장동 관련해서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당내에서 뭐 일각에서라도 우려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당시에 뭐 결제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건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결제는 뭐 그분만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과장, 국장, 뭐 정책실 다 하는 거거든요. 최종적인 결제는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이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제 라인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번에 뭐 지금 성남 FC 문제도 사실은 경찰이 이거를 재수사할 때는 그 돈이 정상적으로 간 게 아니라 혹시 예. 후원금으로 성남 FC로 간 게 이재명 측근들한테 흘러간 게 아니냐. 이제 그게 사실은 주되게 검찰이 경찰에게 제수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자금 추적을 해봐라. 혹시 돈을 빼돌릴 것이다. 한마디로 예. 얘기하면 말로는 후원금으로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을 빼돌려서 사적으로 쓴 게 아니냐.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못 밝힌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혹시 걸리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결제 라인에 있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표 봉화마을 방문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를 받아서 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앞서 이제 정적 제거에 국력을 소모 말아라, 야당 네. 탄압하지 말아라.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어떤 행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굳이 해석을 붙이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봉화마을 참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너무나 당연한, 저는 오래전부터 예정된 수순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시기가 공교롭게도 이제 그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기소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성남 FC까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상황에서 시일이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봉화마을 거다. 간 거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예. 해석하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걸 염두에 두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저렇게 행보를 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민주당의 당대표 선출되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묘지 가는 거고요. 또 봉화마을 가고 현충원 가고 이건 정해진 수순 아니겠습니까? 네, 늘 합리적인 김경식 실장님. 아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게 가려고 했었어요. 가려고 했는데 태풍 불면서 못 간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기돼 가지고 간 건데 마침 이제 뭐 이 수사 상황이니까 하는 건데 말씀처럼 현충원 가고 5.18 가고 봉화마을 가는 거는 원래 다 예정돼 있던 너무 수준. 당연한 수순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성남 FC 후원 관련해서 경찰 판단이 달라진 부분을 두고 경찰청장을 사이에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검찰이 송치를 했는데 불과 1년 전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네. 뭐가 달라진 거죠? 보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이 됐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7만 8천 원 때문에 129군데 압수수색한 그 경찰청 맞죠? 경기 남부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입니까? 경기 남부청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냈는데 이게 전형적인 분당 경찰서의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다시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자 감찰할 생각 있으십니까, 청장님? 현재까지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송치 결정을 한 경기 남부청이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이냐 이런 발언도 듣고 오셨고, 여당에서는 그 전에 수사했던 분당 경찰서가 오히려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여야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경찰청장을 질타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자,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있다. 자,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어제 경찰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은 왜 1년 만에 이 결정 뒤집었냐, 굉장히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번복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치적인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웅 의원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당 측에서는 오히려 지난번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분당 경찰서의 초기 수사가 오히려 정권의 눈치 보기 아니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체를 놓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다시 고발단체의 이의 제기에 의해서 다시 수사를 했던 것이고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밝힌 바대로 새로운 증거가 포착이 됐고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 그게 이제 이미 언론에 나온 것처럼 두산에서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문의 내용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두산 건물, 본래는 병원 용지였던 것이 용도 변경하면서 이제 건물로 지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이고 네.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결백하다는 걸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현 변호사 계속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도 그렇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복하는 것이 예.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기소 의견이 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대로 또 그 기소 난다 하더라도 그게 유죄 판결이 입증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스스로 유무죄를 다투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사법적 범죄 혐의에 대한 또 사법적 수사에 대해서 예.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건 관계자가 진술을 번복했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번복한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유의미한 그거보다 더 발언일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네. 당초에는 이게 분당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지청에서 지휘를 하던 거예요. 근데 그 수사를 분당서에서 한 게 아니고 경기 남부청이 갖고 왔습니다.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당서에서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수사하던 데니까 그걸 갖고 와서 수사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압수에서 뭐가 나왔는지 진술이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어쨌든 성남 FC에서 받은 후원금 받은 것 자체든 아니면 그걸 인센티브로 준 거를 제3자 뇌물로 본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다 줬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시장한테 준 거랑 마찬가지다. 이거 아닙니까? 제3자 뇌물이라는 게. 근데 후원금을 준 거를 그거를 뇌물로 본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앞으로 지자체에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경남 FC 어렵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돈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용도변경과 연결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기업 유치하면서요 지자체들이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기업이 왔으니까 우리 기업한테 지역에 해달라는 것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를 짓거나 뭐 시행 건축을 하면 대부분 공공기관 기부 체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를 짓는다든지 공원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넣는다든지 하거든요. 그것도 인허가를 해주면서 조건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도 다 뇌물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을 취한 게 아니거든요. 예.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성남지청에서 수사지를 할 때도 계좌를 추적해봐라. 이거 혹시 돈을 빼돌린 게 있을 것 같다. 그게 포인트였거든요. 만약에 예. 빼돌렸으면 뭐 횡령 배임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후원금이라는 건 그냥 간 거는 그때도 있던 사실이고 지금도 있는 사실인데 그 당시에는 불송치했었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송치 의견으로 보낸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제가 보기에 약간 의도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앞으로 제가 보기에 지자체들이 기업한테 후원받기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좋겠죠. 후원금 안 줘도 되니까. 근데 우리가 후원금 주면 이게 뇌물 되겠네? 그럼 누가 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주겠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무슨 뭐 기업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 자체를 제가 보기에 못 받게 하는 아마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각 당 회의석상에서 여야 발언 소위도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 창의적인 비유들까지 등장을 했는데 성일종 정책위 의장 오늘 돌을 황금으로 바꿔준 신의 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업이 월드컵 때 호의로 국가대표 후원했더니 대한축구협회장을 뇌물죄 혐의로 기소한 격이다 이렇게 또 비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각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서로의 그 주장 비유가 또 맞는 것 같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야 모두 이제 민생 챙겨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 민생은 누가 챙겨야 하나 이런 걱정도 좀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집권 여당 소속입니다만 국민의힘의 내용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송구하고 이제 민생 그다음에 뭐 복합 경제 위기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당내부 문제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당대표로 뽑히신 분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연일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계속 여야 간에 끊임없는 전쟁만 벌어지고 있을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한심하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뭐 그 누구도 지금 국민들 앞에 떳떳하다고 고개를 들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한 한 이재명 대표답게 모든 것들은 당당하게 결백을 입증하는 성실한 노력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의 1대1 영수회담을 지금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입장 이진복 정무수석 발언으로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대표들하고 만나는 우리 비대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정의당도 비대위원회가 이제 또 정리가 되어지면 대통령 해외 순방 다녀오고 나서 한번 이렇게 당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방식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때쯤 되면 한번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 만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일단 시기는 해외 순방 다녀온 다음에 만나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 비대위까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대표, 원내대표까지 다 해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만나기 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대1은 아니어도 최소한 여야 대표, 대통령 1대2 정도는 아마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인데 물론 뭐 정의당도 있습니다만 정의당은 원내교섭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내대표까지 지금 사실은 정의당은 누굴 만나야 될지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당대표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러면 1대6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당 상황 정리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만난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28일 가처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28일 전에는 안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까지 정리 안 될 테니까 그때 만약에 만나버리면 또 이미 비대위원장 인정해주는 셈이 되니까 뭐 이상하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엔 아마 이진복 정무수석이 뭐 만나긴 만나는데 안 만난다는 말은 못하죠. 근데 예. 이제 가능한 최대한 뭐 시간 끌고 그리고 뭐 여러 사람 한 대여섯 사람 해서 같이 만날 수 있겠다. 근데 정리되면 네. 전제를 달았으니까 제가 보기엔 뭐 만나기 싫다. 사실상 1대1 만나면 안 하겠다. 아니 이렇게 1대1은 아니어도 뭐 1대2라도 상관없는데 그 만남 자체를 제가 보기엔 거절하는 멘트죠. 사실상 거절하는 멘트로 들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이렇게 만나기 싫다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이제 있는데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국민의힘이 지금 당 지도부 체제라는 게 불명확하잖아요. 네. 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28일 가처분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날짜를 잡아서 여야 간에 다 이재명 대표 부르고 우리 국민의힘 여당 대표를 불러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현실로 맞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뜻보다는 지금 집권 여당의 분란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정말 창피한 상황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정의당을 끼워서 넣는 것은 정의당까지 같이 다 합쳐서 만나겠다는 것인데 정의당을 꼭 포함시켰냐 말하는 저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같이 만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당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든 것이지 만나기 싫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한마디는 할 수 있어요. 여야 간의 1대1 영수회담은 아니겠다는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그냥 1대1로 만나도 되는 거고 거기에 또 원내대표까지 더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뭐 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가 이번에 세어보니까 영수회담을 주장한 게 5번을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를 계속 5번을 쓰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수회담을 5번이나 제안하면서 정말 1대1로만 만나고 싶은 게 있는 건지 그래서 아마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의견을 냈던데 무슨 플리바게닝 같은 우려가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설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영수회담이라는 구시대의 언어를 5번이나 계속 반복하니까 저희들 볼 때는 그 의도가 뭔지 좀 궁금한 건 있어요. 여야 대표 1대2로 만나면 되죠. 그러니까 뭐 여야 뭐 대표 1대1로 만나는 해외 거니까. 순방 후에 국민의힘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된 뒤에 자, 어떤 식으로든 만남이 이루어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나흘 뒤죠. 18일부터 5박 7일간 그러니까 영국, 미국, 캐나다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또 갑론을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죠. 과연 부속실의 예산이 대통령과 영부인 얼마만큼 나눠져서 구분되어 쓰여지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속내가 있어서 일부러 이 부속실을 안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계속되는 이 사고들이 김건희 여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다 사고다라는 말까지도 나올 정도입니다. 경쟁의 요소로서 대통령 배우자를 조금 과하게 끌어들이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된다면 과거에 있었던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마다 논란이 됐던 부분들 그 당시 민주당이 어떤 방식의 대응들이 있었는지를 또 국민들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야당이라도 국익을 중심으로 해외 순방 가는 길에 있어서 함께 뭔가 헤쳐나가야 되는 일들에 대한 중요 순서들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고민정 의원 연일 김건희 여사가 굳이 가야 하냐 자,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해외 순방에 여사가 동행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갈 수 있죠. 근데 갔는데 이제 사고만 안 나면 되죠. 지난번처럼 뭐 개인을 뭐 같이 간다든가 뭐 몇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했다든가 그게 나중에 뭐 신고했느냐 아니면 이런 논란을 안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갈 수 있는 건 저는 간다고 보는데 저는 근데 이번 방문이 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 방문해서 우리 전기차 문제 이걸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외교적인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냥 뭐 장례식 갈 수 있고 캐나다 갈 수 있는데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과연 우리 전기차, 물론 이게 뭐 양자회담 아니고 유엔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어쨌든 보증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낼 거냐. 그러니까 결국 성과로 말해야 된다. 저는 뭐 같이 가더라도 좋은 성과를 냈으면 저는 국민들이 칭찬할 걸로 보고 안 가더라도 그렇죠. 성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탁현민 전 비서관이 어제 인터뷰하면서 김건희 여사 장신구 논란은 김정숙 여사를 건드린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조수진 의원이 바로 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할 때 타지말 방문한 사진을 또 공개를 했고 이게 좀 불필요한 논란으로 너무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혜경 씨 법카 기소 건도 그렇고요. 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렇고 지금 우리 여야 간에 배우자 리스크를 가지고 서로 난타전을 너무 오랫동안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뭐 둘 다 똑같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만해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고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가지 마라고 하는 저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이 된 이후에 고민정 의원의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자체가 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문제가 될 것 같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정도가 아니죠. 가서 잘하고 오길 바란다. 그리고 가서 잘못했으면 잘못한 다음에 잘못한 것을 조목조목 짚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기도 전에 너 사고 칠 것 같으니까 가지 마라. 이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박지원 전 원장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정도를 걸어서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따지니까 또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 봐라 그럼 김정숙 여사는 타지마을에 외따로로 가지 않았느냐 혼자라도 가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정쟁이 계속 확산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눈살을 지킬 수밖에 없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좀 불필요한 논란을 좀 불을 지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논란만 얘기하지 그럼요. 말고 잘하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잘하고 오라고 격려를 하고 잘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정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사업 분야에서 2천억 원대 예산을 불법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국민 혈세가 엉뚱한 데 잘못 쓰였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2개 시군 샘플 조사만으로 2,6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면 당연히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이 이른바 소쿠리 투표 관련 감찰을 포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본격화합니다. 감사원은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중앙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본 감사에 해당하는 실지 감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에는 지난 대선의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97조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공무원으로 보고 있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직무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습니다. 네, 이른바 빌라로 불리는 전국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공개한 실거래가 통계 정보를 보면 최근 석 달 동안 전국에 있는 연립 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은 83.1%를 기록해 아파트 전세가율인 74.7%보다 높았습니다. 읍면동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선 강서구 등촌동과 경기 안산 상록구 사동, 인천 남동구 남촌동, 경기 오산시 오산동의 전세가율이
100%를 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데 80%를 넘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고급 외제 차량 벤츠 S클래스 신형 모델에서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진다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벤츠 국내 판매사는 결함이 반복되는데도 차를 교환해주지 않거나 또는 교환해주더라도 추가 비용 수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제보는 Y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벤츠 최고급 모델인 S580 차량을 산 박효근 씨. 출고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시동 꺼짐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이 꺼지는 순간요. 그 위험한 순간에 뒤에 누가 칠까 봐 비상등 켜고 뭐 그냥 갓길로 간신히 빠졌는데 더 이상은 목숨 걸고는 내가 이 차를 탈 수가 없다. 여러 차례 점검을 받아도 원인을 찾지 못하자 결국 수리 불가 판정이 났고 박 씨의 항의에 벤츠 국내 판매사는 차를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운행기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추가 비용 2,700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차를 타지도 못한 채 7개월치 할부와 보험료만 나갔는데 보상은커녕 돈을 더 내란 얘기여서 소비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냥 법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소비자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YTN 취재 이후 판매사 측은 추가 비용 가운데 2,2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벤츠 판매사의 배짱 영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S580 차량에서 시동 꺼짐이 반복됐는데도 차량을 교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레몬법에는 법인 소유 차량이거나 뭐 렌트 차량은 교환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벤츠 렌트사에도 왜 안 바꿔주는 거죠? 문제가 있는 차인데.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사 등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가 교환 방식에 관해서도 명시된 게 없어 제대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꾸 그러한 이 공제를 요구를 하고 약자인 입장이니까 또 차가 빨리 필요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벤츠 코리아 측은 자동차 안전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중재 규정에 준해 내부 규정에 따라 교환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판매 대행사가 사후 서비스를 전담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이 나옵니다. 판매 대행사는 판매만 하고 나몰라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기 때문에 제조사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나 지자체가 소비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수입차 AS 부문에서 한국 품질 만족 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지청장 시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검사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던 검사 절반이 경징계였는데 솜방망이 징계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순천지청장은 전남 여수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옆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44%였습니다. 8개월 만에 확정된 징계는 견책, 가장 낮은 수위 징계입니다. 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으로 해임이나 정직, 감봉과 달리 직무집행이나 보수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검 내부 지침을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은 감봉에서 정직이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면 정직에서 해임입니다. 법무부 측은 사고 경위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해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침 시간 숙취운전이었다는 해명과 발생한 사고가 음주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취재진이 최근 5년 동안 검사 징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검사는 모두 6명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3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현재 기준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해임된 검사는 3번째 음주운전의 뺑소니,
음주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까지 된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검찰 공무원 징계 수위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낮다는 감사원 지적에 내부 지침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징계 사례처럼 지침 기준보다 낮은 수위 징계가 반복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태풍 피해로 포스코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협력업체도 줄줄이 경영 위기에 놓였고 또 수혜를 입은 중소업체들은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철강업체 피해 규모가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덮친 지난 6일 하천을 넘은 누런 황토물이 공장 아래까지 파고들어 빠르게 흐릅니다. 건물 20m 밖에 있는 하천 제방이 불어난 물에 휩쓸리면서 공장 건물도 한눈에 보기에 위태로울 정도로 기울어졌습니다. 건물과 함께 기계 장비까지 휩쓸려 어림잡아 40억 원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복구 시간과 비용도 걱정이지만 포스코 같은 거래업체와 관계가 끊어질까 봐 더 두렵습니다. 일단 그 납품을 우리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체에 사정을 얘기하고 또 어느 정도의 여유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에게 어떻게든 선처를 좀 구해달라고 할 그런 마음입니다. 포항경제의 핵심 축인 포스코는 정부와 협력사 등 도움으로 빠르게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정은 복구에 6개월 넘게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전망입니다. 이런 이 공장 같은 경우는 한 최대 6개월 이상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스테인리스라든가 다른 부분들도 조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흔들리면 연쇄 충격으로 철강업계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도 TF를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철강업체들은 복구 물품 조달, 주 52시간제 한시 완화 등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전문가 진단을 거쳐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지자체도 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역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적어도 한 2조 가량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나라 안팎의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포항경제 위기감이 극에 달한 상황. 위기를 이겨낼 묘안을 찾으려는 기업과 정부 또 지자체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강원도 태백시 장성 광업소 갱도안 2.6km 지점에서 물과 석탄이 쏟아지면서 40대 직원 김모 씨가 매몰됐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사고 당시 석탄을 캐던 직원 7명 가운데 6명은 스스로 대피했지만 김 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광산구조대와 함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경찰과 동부광산 안전사무소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9일 열리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각국 정상의 참석이 줄을 잇는 가운데 나루히토 일왕 부부도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 주에 열리는 아베 전 총리 국장에는 해외 정상뿐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불참 의사가 잇따르면서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9년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이 처음으로 해외를 방문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나흘간 영국에 머물게 됩니다. 일왕 부부가 참석하기로 하면서 기시다 총리를 포함한 다른 정부 인사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영국에서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 유엔 총회로 가는 것을 검토했던 기시다 총리는 일정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女王ご自身より天皇皇后両陛下の英国ご訪問のご招待をいただいていたことなどを勘案し、政府としても両陛下に国葬へのご参列をお願いすることとしたものであります。 미국 바이든 대통령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은 영국 여왕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기 위해 잇따라 장례식 참석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국 안팎의 추도 열기도 뜨겁습니다. 반면 그 다음 주에 열리는 아베 전 총리 장례식은 이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미일 동맹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 대신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하게 됐고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 대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 국내 분위기는 갈수록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절반 넘는 국민이 국장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더해 야당과 일부 지자체장들은 잇따라 불참을 밝히고 있습니다. だって党としてこれは違憲だと憲法違反だと言ってるんですから、これは誰も出ないという対応になると思います。 국민적 의혹 속에도 자민당이 아베 전 총리와 옛 통일교의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安倍元総理の負の部分を語らずに、旧統一教会との親密な関係、そして膨らむ経費などを隠して、元総理を特別扱いしている。 역사적 평가와는 별개로 장례를 둘러싼 양국의 상반된 풍경은 국가적 행사의 의미를 되묻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여왕 서거로 왕위를 물려받은 찰스 3세가 최근 연이어 짜증을 내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열정적인 성격이지만 무척 급하고 예민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영국 국왕으로 공식 즉위하는 자리, 찰스 3세가 근엄하게 맹세합니다. And to which I now dedicate what remains to me of my life. I pray for the guidance and help of Almighty God. 다음은 즉위 선언문에 서명하는 순서. 들고 있던 문서를 왕세자에게 휙 건네고는 자리에 앉아 만년필을 꺼냅니다. 책상은 좁고 문서는 크고 갑자기 짜증내는 찰스 3세는 필통을 치우라고 손짓합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2세의 국장위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호고문 서명 때도 짜증을 내며 필통을 치우라고 손짓합니다. 찰스 3세와 만년필의 악연은 그가 북아일랜드 힐스버러 성을 방문해 방명록에 서명할 때 재현됩니다. 도착한 13일을 12일로 잘못 적은 데다 서명 도중 잉크가 흘러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짜증 왕으로 등극한 찰스 3세. 영국 BBC는 찰스 3세가 과학과 소외계층, 예술에 관심이 많지만 예민한 영혼이라고 평가합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한 아들 찰스 3세. 영연방 유지와 끊이지 않는 왕실 추문 등 산적한 현안에다 자신의 이미지 제고까지 과제로 안게 됐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권위 에미상에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 트로피를 들어올린 가운데 에미상 뒤풀이에서 배우 오영수 씨의 춤 실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우리의 영원한 깐부 오일남 할아버지 에미상 뒤풀이에서의 오영수 씨의 댄스 영상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요. 이 파티 참석자들이 오영수 씨를 동그랗게 에워싸고 그 가운데서 그야말로 열광적인 춤을 춥니다. 덕분에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르고 국적과 나이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단번에 깐부로 만들어버릴 것 같죠? 네, 그리고 아쉽게 수상은 불발됐지만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던 정호연 씨의 한국미 넘치는 드레스도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다채로운 컬러의 이 비즈 가운 드레스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오직 정호연 씨만을 위해서 한 땀 한 땀 무려 600시간의 수작업을 거쳐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지금 이 정호연 씨 머리에 보이는 이 머리 장식도 30시간 이상 걸려서 특별 제작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빛이 났던 두 배우는 아쉽게도 더 이상은 오징어 게임에서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시즌 1에서 모두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황동혁 감독은 두 배우에 대한 아쉬움을 유쾌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불행하게도 여기 계신 세 분이나 다 시즌 1에서 죽여버려서 그게 좀 아쉽고 후회도 되고 어디 다시 살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아야 할 가을이지만 내일은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때늦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0도, 광주 3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높아지며 조금 더 덥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동해안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모레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최고 50mm의 비가 더 오겠고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가운데 제주도와 동해안에는 어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1도, 광주 23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30도, 전주 31도, 대구 28도로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도 늦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에는 동쪽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날씨는 북상 중인 14호 태풍 난마돌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 틈틈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